60 됐다고 환갑잔치 하는 거 보셨나요? 아니요. 없잖아요, 그죠? 젊지. 이제 60대는 사실상 본인도 청년인 줄 알고요. 왜 이게 시선들도 네. 60세라고 그럼 고령 인구 이런 인식은 안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전과 달리 굉장히 건강해졌고요. 실제 맞아요. 또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맞아요. 결국 이런 어떤 달라진 인구와 관련돼 있는 개념들은 사실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구 분포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100만 명이 넘던 시절이 있었군요. 예, 100만 명이 넘던 시절이 있습니다. 2540, 5070. 통상 우리가 베이비 부머라고 표현을 하면요. 1955년부터 63년 구간을 얘기합니다. 저기 있는 빨간색 구간이죠. 저게 740만입니다. 우리가 베이비 부머라고 표현했을 때 이 빨간 구간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 파란 구간에 있는 게 실질적인 베이비 부머 구간입니다. 이게 몇 년도까지예요? 연도부터 보면요. 1955년생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1975년 구간까지 20년 구간이에요. 아이고, 제가 베이비 부머 세대네요. 딱 들어가세요? 딱 들어가네요. 여기서는 아마 저와 우리 홍수천님만 쪽이 해당되는 야, 가까스로 벗어났다. 가까스로 벗어났다. 우리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반이 막 8반, 9반 옛날에 오전 오후반 치고 많지 받고 않았어요? 우리는 오전, 오후반하고 그 많은 와중에 제가 1등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요. 지금 20년 구간에 숫자로는 1,700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년만 더 보태면 연간 100만이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전체적인 구간에서 놓고 봤을 때 클라이막스 구간, 정점 구간에 있는 20년의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지금 현재 어떤 나이냐? 바로 중년 인구, 경제 활동 인구의 가장 중요한 허리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분들이 이제 분모에서 분자로, 즉 경제 활동 인구에서 피부양 인구로 넘어가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들 인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가장 오랜 직장에서 은퇴하는 연령대가 한국은 50세가 안 됩니다. 매년 안타깝게도 낮아지고 있어요. 되게 빠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홍서천님 같은 경우에는 친구분들은 지금 직장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은퇴한 친구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회사에서. 자기 자진 은퇴라고 하나? 명예퇴직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하고 자기의 제2의 인생을 살더라고요. 벌써가 아니라 대부분 문제는 50세에 가장 오래 다닌 회사에서 그만두는 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제 근로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은 몇 년인가, 몇 살인가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고령 근로가 길어요. 실질적으로는 70대 초반이 돼야 완전하게 뒷방으로 빠지십니다. 실제 지난해 대비 60세 이상의 그 자격증 취득 인원을 놓고 보면요, 10%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불안하니까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개 보면 뭐 우리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기능사 같은 것들, 그 제빵 같은 것들 이런 파트와 관련돼서 50대, 60대의 자격증 취득 열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글쎄 이렇게 65세 이상이 옛날과 같지 않다면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정년이 어떤 법적으로 연장이 되든지 아니면 사회 문화적으로 이 연장이 돼야 사실은 더 좋은 일자리에서 조금 일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년 연장은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요. 반드시 가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유엔만 하더라도요. 60세, 65세 기준이 옳지 않다는 얘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섰던 일본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65세가 아니고요. 보통 67세, 8세까지도 정년들을 연장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프랑스가 국민연금 수급 기간을 2년 늘리는 것 때문에 네. 맞아, 난리 났어. 시내에서 막 데모하고 막 그런 게 그렇죠. 그렇죠. 2년 늘리는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만큼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 프랑스도 지금 70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정년 연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정년 연장은 출발에 불과하고요. 바로 정년 폐지로 갈 거고요. 본인의 근로의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100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사실상 전체적인 흐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런 정책을 추구할 때 이제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제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나라에서 주는 무슨 뭐 연금이나 내 연금 타서 좀 쉬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이런데 갑자기 너 계속 일해. 은퇴하지 말고 일해. 돈 벌어야죠. 아직 건강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억울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은 뭔가. 그거는 홍석천 씨가 준비가 다 노후 대비가 돼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요? 불안해서 더 감사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더 일할 수 있어요. 외로워요. 거기서 외로워요. 왜 나오십니까?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혼자서 외로워요. 놀아볼 사람 없어요. 보석 때 많잖아요. AI 보석 로봇이랑 때. 놀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한 분씩 놀아드립시다. 그래요. 제가 돈 드릴게요. 뭐 돈을 받고 놀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해결책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냥 노인을 없애면 되겠구만. 노인을 일하라고 해. 이런 식으로 또 그냥 갖다 붙인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부양 인구는 뒷방에서 소위 재정의 부담을 주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짐 같은. 그렇죠. 짐 같은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옛날의 고정관념이에요. 네. 그런 관념 때문에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못 쓰게 되는 거고 맞아요. 실제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도리어 65세라는 게 멍해가 돼서 일을 못하게 하는 또 상황도 만들어지는 좀 거거든요. 유연하게 해야겠네요. 대표적인 게 우리 65세가 되면 복지의 대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비즈니스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의료와 간병 같은 것들은 65세 이상이 되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식만 바꿔도 사실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인식 전환 같은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65세 이상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새로 생겼잖아요. 생기다 보다는 건 뭐냐면 과거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조성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조성됐다는 것은 노동이 새로 공급돼야 된다,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새로운 시장이야말로 사실은 현역 인구를 받아낼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의 공급과 창출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40대에서 70대를 아우르는 1,700만 중년들은 사실상 현역 소비를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한국보다 저출산 고령화가 빨랐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지하철을 타보시면 단적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도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학원 광고가요. 전부 다 묘지 광고로 바뀌었어요. 그랬어요. 우리도 지금 잘 생각하시면 신문지에 나오는 광고들 보면 무슨 묘지 공원, 안락한 노후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얼마 전에요. 그 가요계 시상식 갔는데 그 트롯 가수분의 팬클럽 분들이 시니어 분들이 엄청 많아서 그 거기가 자리가 엄청 많이 메워진 거 보고 아, 이 파워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콘서트 여는 것도 이제 더 객석을 늘리겠다 하는 거 보고 아, 여기 시장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전에는 음악 방송하면 그 아이돌 팬, 오빠 맞아요. 팬 때문에 꽉 찼는데 요즘에는 임영웅 씨. 그치 우리 아들 같은 그 팬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어르신들 팬이 오히려 더 파워가 있는 거 같아요. 전세버스 타고 근데 이동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 시니어 그룹은 돈이 있기 때문에 가수들의 어떤 굿즈라든가 무슨 콘서트라든가 뭐 이런 거에 돈을 쓰는 거가 이 아이돌하고 또 다르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사실은 챙겨야 될 생산 인구는 더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이제 위가 없으면 아래를 어린 친구. 더 어린 애들을 일시켜야 되는.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생산 인구, 생산 인구? 정리하면 어르신들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부터 64세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중에서 생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아요. 일을 안 이거는 하고 저의 있어.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을 하다가 경력 단절된 그런 여성분들 많거든요. 한국에서는 특히나 결혼과 출산 이전까지는 남자와 똑같은 트랙을 밟으면서 임금도 늘고 숙련도 쌓는데 라이프상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순간 이제 근로 현장에서 빠지게 되죠. 경력 단절 여성. 결국 이 경력 단절 여성만 이 생산 가능 인구로 제대로 연소해서 우리가 투입시킬 수 있다면 경제 활동 인구도 당연히 늘어나고요.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니까 가계 소득도 늘어날 거고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니까 재정도 좋아질 거고요. 결국 이것들이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한국의 GDP를 높이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 주신 그 여성들의 재취업 문제,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혜택이 너무 늘어나다 보면 좀 역차별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이게 사실은 20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 남녀 간의 이 대결 화두로 지금 이 전락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이슈인 건데 결국 어느 한쪽이 차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대전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계상 혹은 현실상 이 경력 단절 여성을 포함해서 여성의 경제 활동이 비교적 남성보다 열위에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정상화 작업들, 중립화 작업을 먼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인구 변화에 맞게끔 그 많은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지닌 고령 인구,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같은 이런 잠재적인 인력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전원 참가형의 경제 모델로 가는 거는 이게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당연히 가야 될 지향이기도 합니다.